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여야 5당 대표들과 만찬을 가졌죠. 모친상 조문에 대한 답례 차원의 만남이었는데요. 다양한 현안들이 오가는 가운데 야당 대표 간의 고성도 오갔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번엔 어떤 이유 때문이었을까요? 김영준 명지대 교수,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교수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175분 동안 어제 네. 대화가 있었는데요. 장소에 좀 특별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관저에서, 이 사적 공간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특히 어저께 회동 그 자체를 모친상 조문에 대한 답례 회동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사저에서 하는 게 훨씬 더 의미가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네. 그래서 원래도 비공개로 하자고 얘기를 했는데 물론 이제 끝나고 나서 내용이 일부 나온 부분들이 있죠. 4개월 만에 이제 여당 대표들과 또 야당 대표들과 만나는 거는 의미가 좀 있다고 보여요. 특히 어제는 이제 임기 반환점을 돌고 시작하는 날이기 때문에 뭔가 이제 대통령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새로운 정치와 더불어서 그동안 이제 부족했었던 부분들이 있잖아요. 가장 많이 지적했었던 부분이 뭐냐면 협치가 사라졌다. 협치 실종이었었지 않습니까? 대통령은 2년 6개월 전에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면서 통합을 굉장히 강조하셨거든요. 근데 그게 굉장히 부족했었던 부분들을 어저께 회동을 통해서 조금씩 회복하려고 하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지 않았나.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한번 그걸 더 한 차원 더 끌어올리려고 한다면 오자 회동이 끝났으니까 저는 단독 회동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단독 회동. 예, 왜냐하면 한국당도 뭐 다른 바른미래당 따로 이렇게 해서 거기서 좀 더 농도 있고 국민들이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이제는 오자 회동을 했기 때문에 이 단독 회동도 한번 대통령께서 숙고 좀 했으면 어떻겠는가 생각을 좀 드립니다. 예, 어제 돼지열병 파동 때문에 돼지갈비구이 먹으면서 막걸리도 한잔하면서 좀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했다 얘기가 전해지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대통령이 어제 어떻게 보면 협치의 신호를 좀 쏘아 올렸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5당 대표가 이제 앞으로 이 상설협의체를 다시 가동하자 여기까지는 합의를 했는데 조금 더 진전된 뭔가의 움직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차재원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어제 5당 대표들이 그러니까 만찬에서 상당히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를 복원한다는 부분에 원칙적으로 합의는 한 것 같습니다. 문제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에서 아직까지 당론으로 이것을 뒷받침할 것이냐 문제를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특히 이 여야정이 그러니까 지금 머리를 맞대기 위해서는 굵직한 정치 현안이라고 할 수 있는 패스트 트랙에 올라갔던 선거법과 공수처법 이 문제에 대한 여야 간의 견해차를 어떻게 좁힐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저는 관건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당장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패스트 트랙에 올라간 선거법 그리고 지금 사법개혁안에 대한 여러 가지 법들을 일단 다 철회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상태에서 다시 논의를 하자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한국당을 제외한 나머지 당들 같은 경우는 패스트 트랙이 있는 걸 갖다가 그대로 지금 밀어붙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과연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가 복원될 수 있을 것이냐 그렇다고 한다면 뭐 김영주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던 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아마 개별 정당 대표들과의 그런 만남을 통해서라도 뭔가 돌파구를 열어가는 그런 모습의 좀 강한 그 협치의 모습을 그러니까 후속적으로 더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은 듭니다. 반환점이 지난 첫날 일단 여야 대표들을 불러서 오찬을 함께한 부분이 여러모로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자 그런데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어제 이제 전한 얘기를 들어보면 황교안 대표와 손학규 대표 사이에 설전이 오갔다 이렇게 전하기도 했거든요. 어떤 이유 때문이었는지 지금 차재원 교수님 말씀 속에 힌트가 좀 있습니다. 듣고 오시겠습니다. 황교안 대표와 손학규 대표가 설전이 있었다라고 보도가 있었는데 사실입니까? 역시 어제 분위기는 뭐 부드럽고 진지했지만 이 현안에 대해서는 뭐 한치의 양보도 없이 팽팽했어요. 그 과정에서 감정이 좀 격해지기도 하고 좀 고성이 오고 가기도 했습니다. 패스트트랙에 자유한국당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것은 잘못이다라고 이제 강하게 반발을 했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아니 협상에 응하지 않아놓고 무슨 소리냐라고 이해찬, 심상정, 손학규 이제 뭐 저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되니까 1대4 구도가 된 속에서 좀 볼멘 소리처럼 되다가 이제 손 대표가 정치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감정이 좀 폭발했습니다. 소리가 커졌어요. 그래서 아니 법안 이제
황 대표가 우리도 안을 냈지 않느냐, 법안을 냈는데 왜 그거는 논의도 협의도 않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지금 뭐 밀고 가지 않느냐라고 그거에 대해서도 그게 법안이냐 또 손 대표가 얘기를 하니까 그게라니요 하면서 이제 서로 좀 대통령께서 좀 뜯어 말리고 저도 좀 그만 중간에서 뜯어 냉정을 찾으시라고. 네. 자, 어제 뭐 비공개라서요. 네. 이제 여기 참석했던 분들의 전원으로 저희가 이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판단해 볼 수 있는데요. 일단 이 고성의 발단이 된 부분은 황교안 대표가 선거제 개혁안을 한국당 동의 없이 밀어붙였다. 이 부분에 대한 이제 불만을 토로하니까 1대4 구도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정치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야기까지 나온 이런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여야 4당이 이제 패스트 트랙을 해서 선거법 개정안과 사법개혁안을 동시에 지금 패스트 트랙을 노려놓은 상태에서 87년도 민주화 이후에 선거법을 여야 합의 없이 통과된 적은 없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런 부분 속에서 황 대표가 저는 강력하게 그 문제 제기를 했을 거라고 좀 보는데요. 저는 정동영 대표가 저런 식으로 정치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비공개 회의를 하고 그 안에서 있었던 일을 저렇게 방송에 나와가지고 마치 잡담하듯이 하는. 그래서 저는 정동영 대표가 좀 정치인으로서의 기본을 좀 제가 볼 때는 벗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서로 예의를 지켜야죠. 그 안은 차분히 자기가 안다 하더라도 저런 식으로 나와서 특정한 정치인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그 좀 나쁜 방향 비슷한 식으로 들리지 않습니까? 저런 거는 제가 볼 때는 정치 예의가 아니고 손학규 대표도 인생의 선배로 꾸짖었다. 어떻게 꾸짖었다는 말을 그 공당 대표한테 할 수 있나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제가 저렇게 5당 회동을 하면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상황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누차 강조를 하지만 진정한 협치를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개별 회동을 통해서 충분하게 교감을 하는 방식이 낫죠. 저런 문제 앞으로 여야정 상설 협의체는 물 건너가는 겁니다. 저렇게 매번 저런 식으로 해서 1대4 구도로 만들어지는데 누가 거기를 들어가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래서 좀 더 큰 차원으로 이게 앞으로 국정 운영에 있어서의 동반자자라는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 그 안에 있었던 내용들에 대해서는 저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좀 차분하게 이걸 잘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했으면 좋지 않겠는가 생각을 좀 합니다. 예. 비공개 회의에서 나온 얘기 뭐 굳이 공개 안 할 부분까지 공개할 필요 있겠느냐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또 국민들은 어떤 얘기가 있었는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또 기자들이 질문을 하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뭐 바로 그 때문에 어제 청와대 같은 경우는 사실 이 만찬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브리핑하지 않겠다. 그렇죠. 그런 부분이었는데 브리핑이 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들이 상당히 그러니까 과연 그 여야 5당 대표와 대통령이 진짜 간만에 만났으니까 지금 또 꽉 막혀 있는 여러 가지 국정 현안들이 많으니까 이런 이야기는 어떻게 흘러갔을까 상당히 궁금증을 자아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래도 관심이 모아졌던 부분이 아마 선거법인데 이 선거법은 일단 당사자, 어제 고성을 주고받은 당사자 두 사람 입장에서도 보면 정치적 사활이 걸린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황 대표 입장에서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제1야당을 그러니까 지금 제껴놓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게임을 룰을 정하는 그런 방식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고요. 특히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선거법 자체가 준연동형 선거제도 아닙니까? 거대 정당의 그러니까 의석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자유한국당 입장에 절체절명의 위기에 지금 직면해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지금 이 준연동형 선거제가 통과될 경우에는 지금 황교안 대표가 지금 정치적 사활을 걸고 있는 이 보수 대통합에도 상당한 걸림돌을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바른미래당의 변형 모임이라든지 또 우리 공화당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이 지금 그러니까 각계 약진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통합의 동력 자체가 상실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고 반대로 손 대표 입장에서도 본인이 그 단식을 통해서 쟁취한 그 법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특히 이 바른미래당이 앞으로 독자 생존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준연동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준연동제에 의해서 다음 차기 국회가 꾸려지면 소위 말해 연정국민이 될 경우에는 바른미래당이 캐스팅 보트를 주고 전국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그러한 정치적 포석들이 서로 생각이 완전히 다른 거죠. 예를 들면 같은 테이블에서 밥을 먹고 있지만 말 그대로 동상이몽의 그 입장에서 서로 이야기가 주고받아 아주 첨예하게 대립이 될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이러한 논의 자체가 이제 본격적으로 처음 시작됐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이러한 서로의 그 입장 차이를 어떻게 좁혀나갈 것인가 이것은 결국은 양 정당의 대표들이 이게 똑같이 주어진 정치적 숙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문에 대한
담내 만찬이었는데 상주였던 문재인 대통령이 말리는 상황까지 된 거예요. 자, 선거법이 얼마나 정치권에서 지금 총선 앞두고 민감한 네. 문제였느냐 이걸 이제 볼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1대1로 자주 대통령이 만나야 된다라는 얘기를 네. 하셨는데, 그러면 이 선거법을 뭔가 이제 방안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선에서 저는 문재인 찾아보고 대통령이 싶다고 어제 만찬에서도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서는 예. 본인이 아주 굉장히 강하게 얘기했었던 부분이 있다고 얘기를 예. 했는데요. 우리가 잠깐만 이제 기억을 좀 되살볼 필요가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그동안 얘기했었던 거는 100% 연동형 권역별 비례대표제고, 그리고 지금 300석을 기준으로 해서 100석은 비례대표고 200석은 네. 지역구로 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안이 실제로 보면은 그동안 정치학계라든지 아니면 많은 쪽에서 강조했고, 문재인 대통령도 그걸 지지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예. 그것이 이제 변형적으로 나온 거 아닙니까? 50% 연동형이라는 거는 전 세계에도 없는 선거제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과 더불어서 지금 또 간간히 흘러나오고 있지만 걱정스러운 거는 마지막에 선거법 개정할 때 벼랑간 느닷없이 의원 정수를 누릴 수 있는 위험성도 있지 않습니까? 반드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부터라도 네. 의원 정수는 늘리지 않겠다고 여야가 모두 합의를 저는 해야 된다고 네. 봅니다. 그걸 대전제로 하고 어떻게 하면은 정말 한쪽이 일방적으로 불리하다는 것을 벗어나서 합의를 도출해 낼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들, 지금 시간이 많지 한국당 않습니다. 안은 의원 정수를 줄이자 여기서 지금 그대로인가요? 지금은 아예 비례대표제를 없애는 거기 그러니까 때문에 없애서. 그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예. 도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현재의 비례대표 의석이 47석 아니겠습니까? 네. 이 47석을 늘리면서 어떤 형태든 간에 300석을 유지해 나가는, 그러면서 비례대표가 없어지게 되면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거는 뭐냐면 여성의 대표성적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50%를 여성으로 한다고 해서 그나마 지금 여성 정치위원이 지난 2016년도에 51명, 17.2%였었어요. 예. 이걸 만약에 다 줄여버린다고 했을 때 여성 문제를 어떻게 그러면 자유한국당이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까요? 거기에 대한 대답이 없습니다. 지역구 30%를 반드시 여성으로 하겠다. 그것도 안 지켜지고 있는 상태에서 비례대표를 줄이게 됐을 경우에 그동안 63년도에 시행됐었던 비례대표의 근간이 다 없어지는 부분들, 각계각층의 대표성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과연 자유한국당은 받아들일 수 있는가 안을 내세우면서 예. 비례대표를 없애야지,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보면은 저는 다른 정당만이 아니라 일반 국민들이 받아들이기도 힘들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고성까지 오가게 한 선거일을 앞으로 정치적으로 어떻게 해결되는지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어제 만찬에 앞서서 청와대 최고의 참모 세 사람, 비서실장, 정책실장, 안보실장이 기자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자, 그중에서 노영민 비서실장, 내년 총선을 앞두고 당에서 요구하는 사람은 놓아주겠다고 말해서 개각 가능성을 또 시사했는데요. 당에서는 이 말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을까요?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인터뷰 내용 들어보시죠. 노영민 비서실장의 말인데, 당에서 요구하고 본인이 동의하는 분들은 놓아드려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너무 확대해서 가실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네. 지금 이낙연 총리님 외에도 네. 이훈혜 교육부 장관, 네. 또 김현미 국토부 장관 등 여러분이 지금 계십니다. 예. 그래서 아마 제일 중요한 것은 인사권자인 대통령과 아마 당사자인 총리와 장관분들이 서로 상의해서 네. 결정하는 것이 우선이고, 예. 그에 따라서 대통령께서 이분들을 본인의 희망에 따라서 총선에 나갈 수 있도록 배려하신다면 그때 네. 당이 또 판단을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 차원에서 이분들을 좀 선거 전에 당에 좀 돌려보내달라고 요구한 바가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희 당에서야 당연히 이낙연 총리가 와주시면 네.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총리직에서 나오시는 게 우리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좋은 건지 네. 이 판단은 또 한 번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는 없다고 하지만 지금 이낙연 국무총리 같은 경우는 당 입장에서 보면은 와주시면 고맙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사실 민주당 의원들 입장에서는 아마 이낙연 총리가 당의 간판으로 내년 총선을 치르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아마 다들 내심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잘 알다시피 이낙연 지금 총리가 차기 대선 이제 인지도 내지는 선호도 조사에서 부동의 1위를 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 본인들이 뛰는 선거에
후보에서 소위 말하는 1등 간파, 1등 문패를 달고 싶어하는 것은 아마 인지상정일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내에 그런 여러 가지 의지들이 있었습니다만 그동안 이 드러내놓고 말을 못했던 부분이 과연 청와대가 어떻게 하다 말할 것인가, 청와대의 입장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의 부분이었는데 어제 아마 지금 청와대 노영민 실장이 그러니까 총선에 출마하신 분도 놓아드리겠다는 이야기는 결국은 지금 당의 의지대로, 당의 요구대로 청와대가 적극적으로 하답하겠다는 아마 그러한 뜻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지만 지금 청와대 입장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이낙연 총리가 만약에 지금 이제 당으로 돌아올 경우에는 바로 후속 개각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어제 오전에만 나왔던 보도 자체 하나가 지금 후임 총리 인선과 관련해서 청문회를 통과할 또 여러 가지 또 청문회가 둘러싼 여러 가지 정치적 논쟁 때문에 이낙연 총리를 보내는 것이 좀 어렵다는 또 기차가 나왔던 상황에서 노영민 실장이 이낙연 총리에 대한 이 거치에 대해서도 상당히 그러니까 이 푸른 신호등을 켜줬다는 측면에서 보면 아마 지금 청와대 입장에서는 아마 내년 총선 승리가 상당히 지금 이 국정 후반기의 그러니까 정부의 승부를 좌우하는 큰 가늠자라고 아마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저희 뉴스 1부에 이제 출연을 했었는데 이 청문회 통과 때문에 고사하는 분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선을 하기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변수들 포함해서 이 개각 범위는 김영준 교수님 어느 정도로 예상하십니까? 대통령께서 방향성에 대한 얘기는 하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 인선에 집중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총선 전에 한다는 게 물리적으로 쉽지 않다라는 결론을 내린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노영민 실장 같은 경우는 당이 원한다면 되고 했는데요. 우리 총선 얘기를 드리면 96년도 총선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2월 달에 집권당이 굉장히 불리했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김영삼 대통령이 있었고요. 96년 2월 달에 당시에 인기가 좋은 이회창 전 국무총리를 저격적으로 영입을 합니다. 박찬종 전 의원과 같이. 그리고 나서 96년 4월 총선에서 여당으로서 처음 수도권에서 압승을 해요. 근데 이게 이제 총리가 갖고 있는 후광 효과와 더불어서 정치에서 줄 수 있는 영향력이거든요. 지금 상황은 그런 비슷한 상황인 것 같아요. 이낙연 총리가 여러 면에서 인지도도 높고 하니까 아마도 이제 결단을 내려야 되는데 이런 것 같아요. 시간이 흐를수록 만약에 오늘도 여론조사가 나왔지만 이거에 의해서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라든지 당 지지도가 계속 많이 추락을 한다면 이걸 반전할 수 있는 카드는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럴 경우에는 지금 존이 실든 좋든 이낙연 총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때는 구원 투수로 나설 가능성이 커진다. 반대로 계속해서 높아지면은 꼭 무슨 이낙연 총리를 이렇게 막 청문회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영입하는 데 있어서 좀 여유를 갖고 있지 않을까. 그만큼 이제 민심의 흐름이 한 11월, 12월 달까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아마 이낙연 총리의 향후 행보가 결정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연말 앞으로 한두 달 정도면은 여론 흐름을 그렇습니다. 좀 지켜보고 대통령이 뭔가 결정을 할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전망을 해주셨는데 총선에 등판하는 여러 사람들 거론이 됩니다만 인지도도 있어야 되고 선호도도 있어야 되고 대통령 의중도 좀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 혹시 총선 등판 가능성 있냐 질문을 했는데 기자들이 라면을 너무 많이 끓인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박광일 앵커하고 느낀 대답은 전혀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고 본인은 가정으로 돌아가고 싶으나 임기가 끝나면 돌아가고 싶으나 뭔가 당에서 원하면 갈 수도 있다는 여지가 조금 느껴졌었거든요. 그렇죠. 일등에 보면 고민정 대변인 같은 경우는 일종의 개국 공신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 정권에 그렇죠. 이 정권에 참여했던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이 정권의 성공을 위해서 자신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또 그것이 대통령의 요청이고 또 당의 명령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복무를 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또 나타낸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인데 본인 스스로가 먼저 정치를 하겠다는 권력 의지를 드러내기에는 지금 당장 자신이 맡고 있는 그 직책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 사이에서 조금 그 운신의 공간을 스스로 좁힌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청와대 대변인 같은 경우는 대통령 의지가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대통령 입이니까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총선 출마 가능성이 여러 분이 지금 열려 있는 이런 상태인데요. 개편, 개각 어느 정도 선에서 이루어질지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오늘 그 각종 여론조사들이 지난주부터 이제 이번 주까지 임기 반환점을 돌면서 나오는데
김용준 교수님, 일단 YTN 결과 먼저 보고 네. 얘기를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평가, 오늘 YTN과 리얼미터 조사 결과를 보면 긍정평가가 3주 연속 회복세를 보이다가 지금 좀 멈췄고요. 다소 하락한 40%대 중반을 기록했고요. 긍정평가 그래서 44.5%, 부정평가 3.1%포인트는 52.2%, 50% 선을 지금 다시 넘은 이런 상황입니다. 자, 일단 이 결과를 어떻게 분석하시는지 하고, 그런데 여론조사 기관마다 지금 굉장히 편차가 심해서요. 저도 여론조사 관련된 걸 매주 이제 심층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예. 그게 좀 해석이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우리 YTN하고 리얼미터 조사는 3주간 상승을 하다가 대통령 지지가 떨어지면서 이 오차 범위 내가 아니라 완전히 벗어나서 지금 부정이 더 많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한국갤럽이 비슷한 시기에 조사한 내용으로 보면은 거기는 좀 4주 연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특히 이게 정말 그런가 안 그런가에 대해서 지금 이번 리얼미터 조사에 의하면은 20대가 굉장히 나쁘게 나옵니다. 38.6% 긍정백이 아니고 다음에 부정은 56.3%로 20대. 예. 네, 20대에서 이거 굉장히 큰 차이인데 예. 오히려 한국갤럽에는 거꾸로예요. 20대에서는 긍정이 51%, 예. 부정이 37%란 말이에요. 이 여론조사 그 조사는 물론 이제 방식에 따라 물론 이제 겁니까? 한 번만 가지고서 볼 수는 없지만 큰 틀 속에서 보면은 그런 부분도 나오고요. 특히 이제 정당 지지도 면에서도 상당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은 여기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중도에서 정당 지지도가 역전됐어요. 그러니까 한국당이 38.4고 그리고 민주당이 31.8로 굉장히 역전됐는데 비슷한 시기에 한국갤럽 조사는 민주당이 43%고요. 네. 그리고 한국당이 14%밖에 안 됩니다. 이게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까 이걸 어떻게 해석, 다만 이렇게 해석은 가능하죠. 그만큼 여론의 민심이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다라는 것을 얘기는 하고 싶지만 이렇게 완전히 상반된 거로 나올 경우에는 해석이 어렵고, 다만 그래서 제가 한국갤럽 조사에 대한 내용은 배제된 상태에서 YTN하고 리얼미터 거만 가지고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 대통령 지지도와 정당 지지도가 동방 하락하고 있는 거는 맞는데, 만약에 YTN 조사를 아주 신명있게 본다고 한다면 지금 중도층과 그리고 자영업자 주부층 서울 지역에서 너무 나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빠르게 회복하지 않으면 지난번에 30%대로 떨어진 적이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 국정원의 지지도가. 그런 위험성도 있어서 오늘 이제 협치에 대한 것들도 우리가 얘기를 했지만 대통령이 정말 적극적인 협치 행동도 하고, 그리고 국민들이, 노영민 실장은 이런 말을 했어요. 전반기는 전환이지만 후반기는 성과를 내겠다라고 얘기해. 그건 굉장히 좋은 지적입니다. 다만 어떻게 성과를 낼 거냐에 대한 부분 속에서 치열하게 나름대로 고민한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가정주부와 자영업자로부터의 지지가 굉장히 30%대예요. 지금 YTN 조사 결과로는.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시그널이다. 중도층, 자영업자, 가정주부 이렇게 3대 계층에서 굉장히 나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유한 나름대로의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여론조사가 이제 추이를 보는 거라서 대략적인 뭐 수치의 편차는 있습니다만 대략 흐름은 보였었는데, 뭐 이번 한 주간 나온 여론은 그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분석이 굉장히 좀 어려운 이런 상황입니다. 청와대는 지지율에 일희일비하지 않겠다 이런 방침을 밝혀오기도 했었는데요. 야당은 지금 정부 여당의 지지율이 지지율 파산이다 이렇게 평가를 또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청와대가 어떻게 반박을 했는지 듣고 오시겠습니다. 긍정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정권이든 초반기에 그 지지율이 계속 갈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물론 우리는 그것을 지켜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지만, 그래서 야당에서 정치적 파산이라고 하는 것이 참 앞뒤가 안 맞다는 생각이 드는 게 전 정권이었던 박근혜 정부 당시의 임기 중반 지지율을 제가 살펴봤는데 40%에 미치지 못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번 저희 이제 각 방송사들마다 다 조사를 했지만 한 40% 후반대 정도로 대체적으로 많이 나왔더라고요. 파산이라는 단어까지 꼭 썼어야만 하는가. 근데 저희는 사실 지지율을 매번 보기는 하지만 거기에 많이 흔들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일희일비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일희일비하지는 않지만 좀 냉정한 평가는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뭐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그러니까 임기 지금 그러니까 이 반환점을 도는 시점에서 오늘 리얼미터의 조사 결과는 조금은 아픈 이 충격으로 다가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요. 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3주 연속 그러니까 쭉 반등하다가 이게 지금 하락으로 반전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또 이 다시 부정이 지금 절반 이상을 넘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이 시점 자체가 그렇게 좋지 않다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아마 청와대 입장에서는 그래도 역대 정권의 그러니까 임기 반환점 시점에 비해서는 그런 높은 그런 지지율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렇기 때문에 어제 청와대 노영민 실장을 비롯해 3명의 실장이 공동 기자회견을 했습니다만 나름대로 상당한 자부심을 드러내면서도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저는 앞으로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문제인데, 앞으로 제가 생각할 크게 3가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인데요. 첫 번째는 그러니까 지금 민생의 문제, 그러니까 경제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의 부분인데, 지금 정부가 상당히 내년에 500조 원 넘는 재정 확대를 통해서 상당히 재정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재정을 소위 말해서 경제 활력의 마중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소득주도 성장 못지않게 혁신성장을 통해서 미래에 대한 그러니까 성장의 먹거리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상당한 확신을 심어줘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일종의 이 인사 실패에 대한, 뭐 조국 사태가 보여줬던 인사 실패에 대한 이 나름대로의 그러니까 국민들의 불만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탕평에 대해서 좀 더 매진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리고 또 하나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사실 나름대로는 그러니까 통합과 소통, 협치를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그동안 대결 정치가 심화됐던 부분,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풀어날 것인가, 이 3가지 숙제를 푸는 것이 아마 향후 이 지금 정권 후반기의 지지율을 가늠할 수 있는 하나의 시금석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죠. 노영민 실장 어제 성과를 얘기하기도 했는데, 방향이 맞더라도 국민이 느낄 수 있는 체감 성과,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간극을 어떻게 좁혀나가는 정책들을 펴나갈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앞서 저희가 정당 지지도도 살펴봤었는데요. 한국당 지지율 다시 30% 초중반으로 상승했습니다. 뭐 이 역시 여론조사마다 조금 결과가 달라서 그런데 오늘 저희 YTN 조사로만 보면 이렇고요. 중도층에서는 민주당 앞선 모습도 볼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한국당 이렇게 지지율이 반등하고 있는데 또 구설에 올랐습니다. 이 주인공 김재원 의원인데요. 이번에도 막말 논란입니다. 이 대상은 바로 이해찬 대표였는데요. 뭐라고 했는지 영상으로 먼저 보고 오시죠. 우리가 정권을 뺏기면은 하고 싶은 거 또 못하기 때문에 제가 살아있는 동안은 절대로 안 뺏기게 그렇게 당을 아주 철통같이 방어하려고 지금 단단히 마음 먹고 있습니다. 20년 집권하고 50년 집권한다. 얼마 전에는 내 죽기 전에 정권 안 뺏긴다 이겁니다. 백신사 이래요. 이해찬이가 그러면 2년 내 죽는단 말 아닙니까? 다음에 한동안 대통령 되겠네요. 뭐까지도. 내가 10만 원 주고 내겠습니다. 이와 같은 막말 정치는 정치를 증오와 저주의 수단으로 전락시켜 정치 혐오를 불러일으킵니다. 제가 살아있는 동안은 절대로 안 뺏기게. 이해찬이가 그러면 2년 내 죽는단 말 아닙니까? 물론 뭐 김재원 의원은 들은 말을 한 거다, 우스갯소리로 한 거다 얘기를 했지만 지금 뭐 부적절했다 여기는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부적절한 게 함량 미달이죠. 함량 미달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 사람이 박근혜 정부 때 뭘 했죠? 청와대 정무수석한 사람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몰락을 어떻게 지켜봤는지를 자기가 성찰한다면 저런 말 못하죠. 그래서 지금 자유한국당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보수 몰락에 책임지고 있는 친박들이 지금 전면에 나서서 저런 식으로 활개를 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일반 국민들이 아직도 멀었다. 자유한국당. 지난 10월 3일 날 개천 전에 많은 국민들이 광화문 집회에 참여를 했지만 그게 자유한국당을 지지해서 참여한 거는 아닌데 마치 그것을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는 것처럼 착각을 해가지고 저런 식으로 임에 담기 험한, 그리고 저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은요 용기도 아니에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정치 IQ가 너무 낮다. 심하게 표현하면은 왜냐하면 저렇게 한 특정인, 특히
집권당의 당대표를 향해서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대구에 있는 당원들을 상대로 한다 하더라도 저런 모든 것들이 지금 한국당을 정말 궁지에 몰고 한국당이 뭔가 좀 새로워지려고 하는데 찬물을 껴안고 저는 스스로 저런 분들이 정계 은퇴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친박 중에서 원박 중에서 대통령을 잘못 모셨다고 생각하면서 정치를 그만두겠다고 한 사람들이 자유한국당에 단 한 명도 있나요? 네. 없지 않습니까? 저런 것들이 한국당을 정말 국민들로부터 멀게 하고 비호감도 조사를 해보면은 항상 자유한국당이 60% 이상 높게 나오잖아요. 지지도와 별개로요. 별개로 네. 저런 것들이 자유한국당의 비호감들을 높이는 주된 요인으로 작동되고 있지 않나 생각을 좀 합니다. 예, 다소 이제 과격한 표현으로 예, 비판을 해주셨는데 그만큼 부적절했다. 자, 이런 의미로 들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얘기 말고도요. 네. 김재훈 의원 하면 얼마 전에 세월호 세금 도둑 이 얘기도 그렇죠. 해서 좀 비판을 받았었고요. 또 대구 경북이 같은 자리에서 이런 얘기도 했더라고요. 대구 경북이 힘을 합쳐서 전두환 전 대통령, 노태우 전 대통령 등의 근대화를 본받아서 자랑스럽게 나가자. 지금 전두환 전 대통령 재판에는 안 나가고 골프는 치는 장면이 공개가 돼서 또 한바탕 논란이 일지 않았습니까? 예. 이런 논란에 될 거다 이런 생각을 전혀 못하고 하는 걸까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지금 뭐 김재원 의원의 막말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보도가 되니까 이게 당내에서 나온 반응 중에 하나가 예. 자기 묘를 스스로 파고 있다는 당내에서? 예, 당내에서 한국 내에서 그런 지금 뭐 그런 코멘터리가 지금 보도된 걸 봤는데요. 사실 지금 그 이 자유한국당이 지금 소위 말해서 대구 경북에서만 지금 선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네. 대구 경북에 국한된 지역 정당을 하려는 것이 아니고 예. 말 그대로 수권 정당, 대안 정당을 통해서 정권을 교체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수도권에서 한다면 승부를 걸어야 그럼 되는데. 수도권뿐만 아니라 사실 예. 이 지금 TK 내에서도 관련 전두환, 노태우 이 전 대통령의 그러한 그러니까 신군부 시절의 정권 찬탈 그리고 그 인권 유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구 경북 내에서도 과연 그렇게 공감하시는 분이 높을까요?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뭔가 지금 착각하고 오도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사실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그 때문에 지금 자유한국당 내에서는 상당히 바로 그래서 혁신을 해야 된다는 그 인적 쇄신을 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봅니다. 예결위원장이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슈퍼 예산 심사해야 되는데 예산 전국에도 지금 영향은 그렇습니다. 이 바로 직격탄으로 미치고 있어요. 그리고 가장 큰 거는 저런 식으로 발언을 하면서 보수 통합을 할 수 있나요? 지금 유승민 의원은 세 가지를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탄핵을 건너자, 개혁적 보수로 나가자, 새 집을 짓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저런 식으로 전두환 노태우에 대해서 근대화를 본받아서 나가자, 자랑스럽게 나가자고 하는 정당하고 과연 개혁적 보수랑 맞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저렇게 중요한 자리에 국민들이 공감하지 못하는 분이 예결위원장으로 맡고 있다 보니까 걱정스러운 건 혹시나 뭐 예산쯤 되면은 서로 뭐 이제 쪽지 예산도 왔다 갔다 하고 국민과 덜 자신의 이익만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게 그동안 지적을 많이 받아왔거든요. 예결위에서. 저는 저런 것 참 걱정스럽다. 그 예결위원장이 생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봤을 때는 즉각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반성하는 모습을 좀 보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보수 통합하려고 하는데 시각이 워낙 달라서 지금 나온 시각만 좁히기에도 상당히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 저런 말까지 더해지면 앞으로 더 간극은 커지는 이런 상황입니다. 자, 이 지금 보수 통합의 물밑 작업을 하는 분이 박형준 교수인데요. 유승민, 안철수, 시민단체까지 묶으면 보수 필승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일단 현실 가능성이 어느 정도나 일단 뭐 박용진 교수 입장에서는 아마 자유한국당의 한교안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기존의 보수의 직토끼에다가 또 지금 유승민, 안철수로 대변되는 상당히 보수, 그러니까 개혁적이고 중도적인 이미지를 가진 분들이 소위 말해서 중도층 산토끼를 잡아온다고 한다면 충분히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총선 승리가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단순하게 정치공학적뿐만 아니라 통합이 가져오는 그 시너지 자체가 혁신으로 이어진다는 것이 박영준 교수의 논리인데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공감하기가 힘듭니다. 어떻게 보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 소위 말해서 이 세 분의 정치적인 그러니까 지금 역정 자체가 다 제각기 다른데 이 부분에서 정체성 자체가 제대로 정립이 되지 않은 상황.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가 지금 김재원 의원의 막말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이 지금 기존의 보수 진영 내에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구태 정치들에 대한 해악적 요소들에 대해서 정비도 없이 무조건 뭉친다는 그 자체가 과연 혁신이라는 시너지 효과를 갖고 올 수 있느냐. 오히려 자칫 잘못하가는 이 속된 표현으로 자탕밥
이라는 이미지 자체를 오히려 더 심화시킬 수도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3자가 통합하기 위해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무엇을 위한 통합이냐. 그 혁신, 그렇죠. 공통분모 중에서 특히 한다. 혁신과 개혁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초점이 맞추는 작업이 선행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과 현실의 좀 괴리가 크군요.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네,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영준 명지대 교수, 차재훈 부산 가톨릭대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